자, 72페이지 조세 정책으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는 네 문제에서 5문제 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에서도 문제가 한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학교론에서는 이제 너무 보시면요.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부동산 자원 배분은요. 조세를 통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거나 조장시켜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자, 이 조세는 어때요? 토지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촉진해서 자원 배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주택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서민주택에 대한 조세 특혜를 줘서 주거공간 배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고요. 근데 가장 큰 기능은 소득재 분배 기능이죠. 상속세, 그러니까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죠. 소득재 분배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중요한 조세이다. 그래서 토지의 불필요한 가다 보유에 대한 억제 기능을 또 하는 종합토지세가 있겠죠. 지가 안정은 뭐 토지 부동산에 대한 어때요? 조세는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투기 발생 지역의 조세를 강화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킨다든가 지가 안정 및 투기 억제를 하고요. 그다음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그 부동산 조세는 주거 안정의 역할을 해서 주택 공급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1세대 1주택에 비과세를 줘서 주택 문제 해결에 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조세에 대한 기능도 한번 물어본 적은 있었는데요.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고 우리가 그 소득재 분배 기능도 있다. 두 가지 다 있다.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학교론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그럼 조세의 전가와 기착. 자, 전가라는 거와 기착이라는 자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자, 좀 전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은요.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사람이 건물주죠. 임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조세를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떠맡기는 걸 조세의 부과가 아니라 조세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가 공급자면요. 얘는 수요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생산자라면 얘는 소비자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칠판주개를 예를 든다면 칠판주개가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럼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인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재산세를 정부가 100원을 부과했다. 그럼 가격을 160원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럼 60원은 임차인이 부담한 셈이죠. 그럼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은 임대인이 부담했습니다. 자, 그럼 조세에 대한 부과는 결론적으로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형상이 나타나겠죠. 임대료를. 그 다음에 자, 60원을 부담하니까 수요자는 수요를 줄이겠고요. 또 공급자도 40원이니까 공급을 줄이겠죠. 그래서 가격 올라가고 양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기착 문제는 조세에 대한 전가에 대해서 누가 많이 전가를 하냐에 대한 기착 문제는 탄력성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럼 탄력성이라는 것은 대체제인데요. 만약에 갑돌이가 선진국에 살아요. 그럼 선진국은 대체제가 많습니다. 대체제가 많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많아야지 유리하다고 앞서기에서 배웠죠. 그럼 수요자가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탄력적이거든요. 그럼 탄력적은 유리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죠. 그래서 조금만 재산세를 부과시키더라도 자, 공급자
이 소비자는 딴 데로 이동해요. 그럼 딱 맞겠죠. 그래서 조세 부담을 좀 작게 합니다. 근데 을돌이는 후진국에 삽니다. 대체재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설겠죠. 그래서 불리한 입장에 씁니다. 그래서 아까 재산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딴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인은 임차인을 막아서 못 가게, 야 내가 세금을 적게 해줄게,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을돌이는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와서 배워서 어머 저 나갈게요. 그러면 나가라 그러죠. 없어요, 나갈게. 그럼 다시 들어와서 어머 임대인이 저는 조세를 너무 좋아해, 저한테 부담시켜주세요, 그러죠.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탄력적은 유리하니까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은 많이 부담한다는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재밌게 풀기 위해서는 제가 참새 시리즈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깃줄에 매달아서 있는 애들은 참새고요, 서 있는 애들은 사람입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탄력적인 참새, 비탄력적 참새로 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수요자 참새고 얘는 공급자 참새다. 그러면 탄력적은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자가 유리, 공급자가 불리하죠. 그럼 수요자는 조세 부담이 작아질까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조세 부담이 커집니다. 자, 이 재산세를 부과시키는 건 정부입니다. 그래서 총을 거둔 다음에 이 총에 그 탄화를 장착시킵니다. 재산세를. 그래서 총을 땅 쏘니까 탄력적인 애들은 빨리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죠. 적게 맞고요. 근데 비탄력 쪽은 좀 느리죠.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 탄력적으로 볼게요.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유리하죠. 그래서 조세를 전액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자, 총을 탁 쏘려고 그러는데 완전 탄력적은 벌써부터 어떻습니까? 파릇파릇해서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전혀 맞지 않죠. 근데 옆에 있는 참새는 완전 비탄력적 참새예요. 그럼 완전히 불리하죠, 그죠? 그럼 전액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냥 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둔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총을 쏘려고 딱 얼굴에다 들이대니까 쳐다보고 있어요. 돌리니까 그러면서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완전히 둔한 놈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을 탕 쏘다 보니까 피가 질질 흘리면서 내가 다 맞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72페이지에 우리가 조세의 전가라는 자체가 있죠. 조세를 처음 부과 시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부과된 조세를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하는 걸 전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귀착이라는 것은 전가된 실질적인 조세가 각 경제주체에게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냐 문제죠. 자, 그건 어때요? 반반씩 부담이 아니에요. 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에 대한 귀착은, 자, 세금의 부과는요, 한쪽이 완전 탄력이든 완전 비탄력적이 아닌 한 어떻게 돼요? 어느 일방만이 부담으로 귀착되진 않겠죠. 부담액 차이는 쌍방 모두 귀착됩니다. 따라서 조세 부과 후에 시장 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상승폭은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자, 조세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은 상승하니까 세금 납부 후에 공급자에 지불하는 금액은 조세 부과 전보다 줄어들어 실질적인 수입은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40원만큼 부담한다는 것은 1,000원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40원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죠. 실질 수입이 감소하고요. 따라서 조세 부과는 시장 가격 상승시키므로 수요량도 줄이고 공급자의 실질 수입을 감소시켜서 주택의 소비와 공급량을 다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요자와 5번 공급자의 탄력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의 여지가 많은 측에서 조세를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으로 어떻게 불리하죠. 선택의 여지가 적습니다.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기억,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유리하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 불리하죠.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에다 유리라고 적어놓으세요. 공급이 유리하고 상대로 수요가 비틀어지면 수요가 불리합니다. 공급자 부담이 작아지고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죠. 공급이 완전 비틀어지면 공급이 완전 불리합니다. 그럼 수요자 부담은 없고 공급자 모두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대론에서 고전압파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학파는, 자, 토지 다니스 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지주잖아요. 땅의 주인이면. 자,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가 공급 부중성에 의해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시키더라도 전가를 못 시켜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지대를 받으려도 전가를 못 시켜서 지대를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일단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은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양을 줄이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을돌이한테 계속 배분이 됩니다. 근데 보통 주택이라는 것은요, 주택은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40원의 부담을 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서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 배분이 안 됩니다. 근데 토지는 우리가 토지 양을 줄이지 못하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을,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완전히 불리하거나 공급이 완전 유리하면 수요자 모두 부담하게 돼서 공급자 부담은 전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좀 돌려보면서 예습을 하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게요. 우리가 투자론으로 갈게요. 투자론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부동산 투자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8문제가량 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의는 기본서가 안 나왔어요. 아직 입문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는 없고요. 자, 하나씩 그냥 그 내용만 쭉 보는 식으로 가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개념을 우리가 투자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자금의 투입으로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수익성,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먼저 투자의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자, 투자의 개념을 잡으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건 현재인데, 자, 수익은 미래죠. 현재인데 수익은 미래고요. 내가 낸 거는 확실해요. 근데 미래에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출을 해서 희생했다는 말을 쓰죠. 희생을 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확실히 수강료를 내시고 동영상 들어오시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자격증을 따는 미래에 대한 건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죠. 불확실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과 불확실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자, 개념 가시면 투자는 미래에 실현된 우리가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고 현재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2번 체크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확실한 현재의 소비, 현재는 확실하죠. 소비를 희생해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생산을 이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득을 획득한다는 게 운영소득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다. 이렇게 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다 보면요, 아까 용어가 소득이득이라는 게 나와요. 생산활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투기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와 투기는 틀리죠. 투자와 투기를 비교한다면, 자, 투자라는 자체는요, 보통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임대용 부동산에 먼저 취득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해서 3년간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3년 후 처분해서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과 처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요, 처분에 대한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보통 3단계로서 장기 투자를 보는데요, 투기라는 건 어때요? 운영이 거의 없거나 생략됐죠. 그래서 자본이득에 대한 단기에 2단계가 되고요, 양도 차익만을 노리겠죠. 양도 차익. 그래서 이제 투자와 투기를 이제 이따 비교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장단점은 투자의 장점은, 자, 천천히 이제 볼게요.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돼 있어요. 물론 기본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체는 물가 상승입니다. 자, 물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요, 실물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해지라는 것은 방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기능을 갖고 있고요. 뭐 지렛대 효과는 이따가 해드릴 텐데, 지렛대 효과는 타인 돈을 빌려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다 향유하고요. 절세 효과는 어때요?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 낮은 세율인데요, 이제 연말정산 같은 거 하시면 세액공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자 지급비나 감가상각비 같은 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어때요? 우리가 황금성은 낮겠죠. 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매를 넣으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낮은 황금성 중요하고요. 뭐 사업하다 위험하고 금융, 자금을 융통해서 위험한 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위험에 대한 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해드리고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소유자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수수료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적 통제도 많고 법적, 법률에 대한 복잡성이 또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투기라는 건 어때요? 밑에 단기간이죠.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을 해서 우리가 생산활동이라는 건 이제 운영해서 임대하지 않고요, 이용하지 않고 가격 상승에 대한 양도 차익만을 노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투기의 발생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발생 원인을 보면 동그라미 1번서부터 3번까지는 지역적 투기 요인을 얘기를 해요. 지역을 개발하면 그 지역만 가격이 올라가겠고요. 자, 수송선의 신설과 확장. 자, 전철이 뚫렸다? 그럼 그쪽만 이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겠고, 경제도시 성장도 대한민국의 GNP가 10% 상승했다? 모든 지역이 상승한 게 아니라 수도권만 우리가 20% 상승할 수 있어요.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로 인해서 투기 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인 투기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7번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환물 투기 심리라는 건 현금 대신 물건 가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전통적인 소유욕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저배당, 은행이 저금리고 주식이 저배당이면 당연히 부동산 자금이 모이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와 투기를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투자는 실수요입니다.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정당한 기대인데, 투기는 양도 차익은 가수요다. 자금 자기가 살 것도 아닌데 나중에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가수요죠. 투자는 적정 필요 면적이지만 투기는 필요 이상의 초과 면적이다. 자, 투자는 언제든지 항구적으로 용도를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성숙지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성숙지죠. 근데 미성숙지를 대상한다는 건 뭐예요? 미성숙지가 성숙지되면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성숙지 개발 지역을 따지고요. 투자는 그 가격이 항상 시장 가격 정상 가격이지만 투기는 어떻게 돼요? 항상 투기 가격은 유동적이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투기 가격이고, 투자는 운영이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 이용관리 의사가 있지만 우리가 투기는 비생산활동, 이용관리 의사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요,
지렛대 효과에다가 별표처럼 지불합니다. 이 지렛대 효과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75페이지 지렛대 효과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지렛대 효과는 한 문제가 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 그러니까 자기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인 돈을 빌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제 보통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한글로. 그럼 지렛대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올립니다. 그럼 혼자서 올리는 게 아니라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죠. 여러 명이서. 그럼 타인 돈을 많이 빌릴수록 더 올리기 쉽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두 자루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린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자, 우린 저당을 잡혔다는 얘기죠. 저당이 이제 빌린 돈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 위험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가 일단은 전체 투자 자산이 총 투자 자본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총 자본이라고 합니다. 1억. 총 투자액이라고 하는데요. 자, 옛날에 이제 기출이 됐던 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 돈을 안 빌렸을 때를 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빌렸을 때 우리가 보통 임대 부동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책에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나와요.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그냥 총자본으로 타인 돈을 안 빌리고 내 돈만 갖고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억이 총자본이 들어가고 2천만 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그럼 20%에 대한 수익률을 얻겠죠. 자,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에 타인 돈을 빌리게 봐요. 빌리게 되면 4천만 원을 내 돈을 갔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4천입니다. 자기 자본이 지분이라고 하죠. 그럼 6천만 원을 빌렸죠. 자, 6천만 원은 타인 자본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저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기 자본은 4천에 대한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4천이 내려가고 소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영업 소득 2천만 원에다가 이자 비용을 빼요. 근데 책에는 뭐 76페이지 뭐 세전현금 수지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빼면은 우리가 그거를 세전이라고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이제 원리금인데 이자를 빼면 세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엄밀히 나오니까.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은행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투자했다, 갑을 지분 투자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이 투자했다, 을이라는 은행이. 그럼 얘네가들이 투자한 것은 저당 투자액이 되고 저당 투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당 수익률은 은행의 이자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차익 금리를 얘기합니다. 연 10%다. 그러면 6천의 10%는 600만 원이잖아요. 자, 계산은 다 해드릴게요. 요게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1,400을 4천 나누면 35%가 되죠. 자, 보세요.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는 20%밖에 안 하는데
자, 10% 이자가 낮으니까 빼면 35%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15%만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인 게 지렛대 효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만 돈을 빌려도 이자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책에 보시면 정의다, 부다, 중립적이다. 중립적은 지렛대 효과가 제로입니다. 자, 이때서는 이 저당 수익률이 이자가 제일 낮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저당 수익률이 연 10%고요. 총자본이 20%면 당연히 자기 자본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35%가 나왔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낮아집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똑같다는 것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 페이지 가시면 75페이지 가셔서 천천히 볼게요. 전체 투자 자산이 총 투자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거죠. 타인 자본을 이제 부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자, 지렛대 효과를 이제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냥 한글로 레버리지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 자본과 부채 비율과의 관계다. 일례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의 하나겠죠, 그죠? 밑에 타인 자본의 일례로서 은행 대출이나 전세금을 등을 낼 수가 있는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라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 자금은 어떻게 돼요? 타인 자본이죠. 근데 보통 전세가 한 2년이면 끝나죠. 그럼 집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수익금에 대한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기시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때요? 정의다, 중립적이다, 부입니다. 그럼 정의되려면 자기 자본이 제일 커야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저당이 더 크죠. 반대입니다. 근데 중립적은 다 똑같다. 그 다시 한번 본다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자본보다 자기 자본이 커야 됩니다. 차입금을 사용하면 지분 투자의 지분 수익이 증대되는 거고요. 부는 어떻게 돼요? 총 자본 수익보다 자기 자본 수익이 작거든요. 차입금을 사용하면 지분 투자의 지분 수익이 오히려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렛대 효과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아까 장점은 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를 하고요. 수익률 측정 신뢰는 뭐 좀 전에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이 1억이고 순소득이 2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이 4천이고 세전 현금 수지라는 것은요. 자, 순영업 수익이 2천이면서 이자를 빼죠. 그 이자 비용이 이제 나중에 부채 서비스액을 배우실 겁니다. 원리금이라는 표현을 원래 쓰는데 여기는 이자만 있기 때문에 600만 원만 빼준 거죠. 이렇게 계산된다고만 참고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시험 출제가 높은 것은 밑에 제2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험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자, 어떤 투자로부터 얻어지게 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실현된 그 위험은 실현된 수익률이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이제 배우실 겁니다. 거기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 멀어지는 척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이건 또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또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투자의 위험의 유형만 자 가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지렛대 효과도 출제 빈도가 높은데 위험의 유형도 사금 법인류의 오지선다로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76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위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유형입니다. 자, 앞자만 따서 우리가 보통 사금 법인율이라고 외워요. 사금 법인율. 자, 사업상은 경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되죠.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이 항상 변하죠.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측하기 힘들어서 피할 수 없고요. 자, 운영 위험은 여기 내용이 안 나왔는데, 운영은 이제 근로자들이 파업한다든지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위치적 위험은 움직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입지 선정이 실패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미널 옆에다가 상가 건물을 샀는데 터미널이 한 달 있다 이사 간다? 따라 움직이지 못하죠.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금융적이라고 돼 있죠. 금융적은, 자,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렛대 효과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금을 융통해서 지렛대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나 부채를 많이 빌리면 채무례인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자, 이 부채 비율이 늘릴수록 지분 수익률은 커집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례인 가능성이 높아지니 파산 위험이 갈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으로 갑니다. 자, 법적이라는 자체는 정책이 갑자기 규제를 하거나 정부가, 자, 어떤 정책이 규제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변화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실버타운을 지려고 딱 폼을 잡고 개발하려는데 갑자기 그린벨트는 뭐가요? 열받죠. 그래서 얘는 공법, 정책, 지역지구제 세제 등과 같은 법적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많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법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투자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갑니다.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인플레가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했어요.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대출자에다 은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은행은 인플레가 예상될 경우 화폐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보통은 고정보다는 변동 이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자를 상승시키면 이게 차입자한테 전가돼요. 차입자가 투자자가 되거든요. 투자는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위험을 안게 되죠.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도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타 위험은 부동산의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죠. 유동성은, 자,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예금과 주식은 유동성이 높은데 부동산은 낮은 현금성으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죠. 그러면 갑자기 내놓으려면 금매로 내놔야 되겠죠. 싸게 내놓죠. 그만큼 유동성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금매로. 관리 위험은 잘 특수가 되진 않아요. 관리는 이제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종류는 5가지로 오지선다니까 사금, 법, 인유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사업상 위험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인데요. 여기 금융적이나 법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매로 가는데요. 사업장은요, 누구나도 이제 어떻습니까? 약도를 그려서 사업상을 이제 우리가 오픈하게 되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찾기 어려운 위치가 아니라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스펠링은 약간 틀리지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은 부채를 많이 빌려서 아까 지렛대 효과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금융 쪽은 지렛대 효과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부채를 많이 빌려서 지렛대 효과는 커지지만 그만큼 금융적 채무이행 가능성에 대한 금융적 위험이 커지고요. 정책이 바뀌는데 규제하는 건 중요하지만 변화한다는 거.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 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은 변동 유전을 선호합니다. 그럼 그만큼 변동은 이 차입자한테 전가식이니까 투자자한테 가죠. 투자자가 그만큼 위험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요. 유동성은 낮은 항금성이기 때문에 금매로 내놓으면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때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 저자분이 아주 책은 잘 쓰셨어요. 근데 3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처리 방법은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넘기시면은 우리가 78페이지와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이 수익률은 이제 세 가지 수익률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가시면 79페이지로 제가 이 순서를 좀 정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9페이지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79페이지 위험에 대한 투자의 태도는 위험 혐오적 회피형만 적어놓으셨는데요. 위험 추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이제 입문 과정은 용어 정리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주식과 예금을 본다면요. 주식은 예금보다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습니다. 예금은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죠. 그래서 높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 추구형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위험 선호용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낮은 수익을 상쇄시키는 낮은 위험이 필요하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위험 혐오용이 됩니다. 위험 회피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주식과 예금을 보지 않고 그냥 A 부동산, B 부동산을 본다.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따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위험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험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위험 회피형도 마찬가지죠. 모든 위험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죠. 낮은 수익이 있으면 위험이 낮다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 혐오 쪽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자, A, B가 동일 수익입니다. 그럼 당연히 동일 수익에서는 덜 위험한 것을 선택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덜 위험한 데 선택한다는 건 합리적인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얘가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거의 일반적 투자자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위험을 전혀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X입니다. 그러면 얘도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갑돌이가 여기 이제 11m가 가장 우리가 그 번지 점프하는데 고소공포증을 느낀답니다. 그럼 얘가 다리에다가 줄을 매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얘는 1m도 못 뛰어내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럼 안 뛰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 번지 점프에 대한 위험 혐오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요. 자, 10만 원 주면 뛸까요? 안 뛰죠. 100만 원 줘도 안 뜁니다. 1000만 원 주면 생각해봐요. 그만큼 위험 회피형이에요. 자, 1억 주면요. 야, 밀어. 약 먹고 뜁니다. 그죠? 한 번 더 뛸게요. 그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따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라는 게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이에요. 그건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보통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걸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자 이건 어때요? 피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격 훈련을 하는데 조교가 뛰어내려. 어머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확 밀어버리죠. 그죠? 피할 수 없는 건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79페이지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 양가로 1번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로 가볼게요. 위험혐오적 회피적 개념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덜. 그러면 이러한 위험혐오적인 투자자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투자자죠. 그럼 위험혐오적인 행동, 좀 전에 번지점프 기억하시죠? 그래서 위험혐오적이라는 행위란 무위험률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위험률은 이따 배우시겠지만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이자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무위험률만 선택한다는 건 선택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대가가 주어져서 1억 주면 약 먹고 뛰죠. 그 다음에 유격 훈련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감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투자라는 자체는 5가지의 위험이 있구나.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인데 위험 추구형과 위험 혐오적이라는 놈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다면 위험만 볼 게 아니라 수익을 올려야 되지. 그럼 수익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자 만약에 내가 1억을 투하했어요. 용어 정리가 좀 굉장히 많은데 얘는 내가 1억을 톡 투하해서 투하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억을 투자한 투자 비용도 되고요. 내가 1억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시세니까 나중에 배우시면 시장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억에 순수익이 있겠죠.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얘가 예상 순수익이라면 얘가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20%가.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건 투하 자본의 순수익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7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수익률의 의미를 강의다. 수익률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투하된 자본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우리가 순수익이 올라가고 투하 자본이 내려가죠. 근데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체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기대라는 자체가 이래요. 만약에 갑돌이가 지금 A라는 건물에 1억을 투자해서 한 층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1억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요거는 예상되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아직 불확실하니까 예상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예상 수익률이고요. 사전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투자는요. 투자를 한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에 분석하죠. 그 전에 따져보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수익률이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왜 내부냐면 이 부동산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내부예요. 근데 얘가 들어가 갖고 여기에 얼굴을 내밀면서 다른 데를 봤더니 다른 대안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대안들은 외부 수익률입니다. 그럼 최소한 얘가 20% 나온다면 얘가 10% 나오면 얘를 포기하고 얘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얘가 더 크면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바로 우리가 외부고 최소한 보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20%인데 얘가 10%다.
그럼 얘를 선택하겠죠. 얘는 기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은요, 항상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내부와 외부라는 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자, 얘가 내부고요. 요거가 외부예요. 이렇게 유인하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 입문 과정 끝나고 기본 과정 끝나고 우리가 이제 계속 강의가 끝나다 보면 모의고사라는 걸 실시할 겁니다. 그 모의고사를 치셔서 어떻습니까? 저는 개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지금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럼 개론 점수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제가 개론 점수가 누가 많은지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러면 어머 갑자기 내기는 교수님 왜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기 하실래요? 왜요? 그러면 내기 하자라는 자체가 야 자신감이 있죠. 내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좀 암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지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같을 때도 투자 대안으로 가요. 균형을 이루니까. 근데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1년 후 사후적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5%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투자 판단의 준거에서 사용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우리가 자, 먼저 기대 수익률 갑니다. 2번. 기대 수익률은 예상 사전 당해 투자 대상부터 장래 예상되는 수익률임으로써 이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요거 수익률은 필수 수익률, 외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했을 때 어때요? 충족해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에다 동그라미. 그럼 또한 여러 개의 투자 방법 중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기회를 포기한 대가로 최소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실제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사후적, 역사적,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투자가 이루어진 난 후입니다. 현실적 달성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예상 나왔다. 그럼 무조건 기대 수익률 찍고요. 최소한 수익률이다. 그럼 요구 수익률이고 투자가 이루어진 난 후에 현실이다. 그럼 실현 수익률을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이라는 자체가 동그라미 1번까지만 좀 보겠는데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관계입니다. 그러면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는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균형 상태에서 개별 투자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같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중에 이제 요게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고 작으면 기각합니다. 근데 같을 때도 투자 판단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항상 같아진 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꼭 염두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오른쪽에 요구 수익률이 이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성이 있는데요. 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